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틀린과 그래프QL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카카오뱅크 빅데이터 파티의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4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조금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망가지는 프로젝트와 망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고객의 니즈를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객은 고객이 원하고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디자인도 이쁘고 속도도 빠르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 만족도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몇몇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고객 데이터를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들 데이터를 적시에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너무 늦는다면 고객의 니즈는 이미 변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의 과거 니즈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른쪽에 그 차트는 2016년에 이루어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인데 업무 시간의 80%를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또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실은 2019년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데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어떤 서비스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고 잘 정리해서 그 하나의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서비스의 발전은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수의 고객은 곧 가치 있는 데이터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다시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이 고리가 잘 동작한다면 경쟁사가 우리 서비스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게 되겠죠.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ETL이란 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시 적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원천 데이터는 RDBMS에서 올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모바일 앱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와스에 남아진 로그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처리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RDBMS에 들어가기도 하고 NoSQL이나 서치 엔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처리된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측의 가장 위쪽을 보시면은 태블로라든가 주피터, 스파크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고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KPI 대시보드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추론 서비스, 추천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서비스 제품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AP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하고 다시 적재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는 뭐 몇몇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도 내부에 보면은 인프라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서로 긴밀하게 협업해야 되는 되게 복잡하고 방대한 영역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오늘 발표에서는 일단 잘 정제된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API를 개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아키텍처는 일단 API 개발을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거의 지난 10여 년간 REST 아키텍처는 업계 표준처럼 사용되어 왔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풍부한 레퍼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레퍼런스가 많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쉽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처하기도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3티어 아키텍처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REST API는 그 단순함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3티어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티어 아키텍처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고객과의 접점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이루어진 웹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웹 앱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자바나 파이썬, C# 같은 언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톰캣이나 제티 같은 와스가 이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어는 그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RDBMS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몽고DB 같은 NoSQL도 데이터 레이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티어 아키텍처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되게 보편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장점도 많습니다. 먼저 장점 중에 하나로 프론트 엔지니어나 백엔드 엔지니어 같은 그 역할 분리에 따라서 각 계층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엔지니어는 당연히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 백엔드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계층을 잘 모듈화하면은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계층을 개선하거나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 개별 계층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가 잘 돼서 현재 트래픽이 점점 몰리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티어 아키텍처 기반 위에 구성된 REST API라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구성하는 서버를 그냥 수평 확장해주고 그 위에 로드 밸런서를 붙이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데이터 레이어와 로드 밸런스가 받쳐주기만 한다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버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드 수정 한 줄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버튼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동으로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REST API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 REST API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잘 모아놓은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데이터가 풍부해질수록 다양한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많은 REST AP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을 것 같은 REST API 아키텍처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REST API가 많아질수록 서서히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수많은 REST API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게 점점 버거워집니다. REST API는 한 번 만들고 땡이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수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문서를 업데이트 해주거나 버전 관리 등을 해줘야 하는데 엔드포인트가 많다 보니 이런 관리들이 은근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REST API 서버마다 인증 처리라든가 SSL 오프로딩 같은 어떤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작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개의 문제는 생산성과 연결되는 진짜 문제들입니다.
먼저 REST API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라운드 트립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웹페이지나 앱 화면을 그리는데 그 한 번의 API 호출로 완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2번 이상의 REST API를 호출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개발도 복잡해지고 네트워크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대기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용자 경험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REST API하고 강한 의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REST API를 개선하고 리팩토링 하는데 관련된 클라이언트 화면에 영향을 줘서 클라이언트도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클라이언트 화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데 관련 REST API에 영향을 줘서 API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REST API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글 목록과 그 다음에 팔로워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화면을 위해 3개의 REST AP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글 목록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그 팔로워 목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화면을 그리는데 총 3번의 API가 호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개별 REST API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API를 여러 번 호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언더패칭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REST API 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클라이언트 개발 복잡도가 올라가고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어느 날 한 번의 REST API 요청으로 모든 처리가 불가능하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의 REST API 요청으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아주도록 REST API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종류의 API는 특정 화면과 강하게 연결되고 다른 곳에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REST API 응답에 포함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클라이언트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버패칭이라고 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한방 API를 만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획에서 UI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사용자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REST API 스펙에는 사용자 이름만 있고 사용자 프로필을 보여주는 그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필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REST API를 하나 새로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이 API를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API에서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REST API를 여러 번 호출해야 하는 언더패칭 상황으로 회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API 호출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프로필 이미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 API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위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이름 필드도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고 프로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름 필드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이름 필드를 제거해줘야 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히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혹은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필요 없는 정보가 이제 포함되고 있는 오버패칭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따지고 계산하기가 귀찮으면은 아예 완전히 특정 화면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REST API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 결국은 오버패칭이나 언더패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REST API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각각의 엔드포인트마다 엄격하게 정의되는 응답 포맷이 정해져 있고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이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언더패칭이나 오버패칭 같은 문제는 REST API에서 거의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기획이 바뀌고 UI가 바뀌면 REST API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UI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기획자에게 그런 변경은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즉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서 개발 프로세스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앞서 간단히 소개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파트의 일원으로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들 데이터를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더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 서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줄이고 한정된 저희 자원 안에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ST API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에 살펴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GraphQL과 API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먼저 GraphQL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은 2012년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자사 서비스에 이미 GraphQL을 활발하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GraphQL은 가장 큰 특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기술하고 서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드포인트마다 데이터 구조가 엄격하게 정의되고 클라이언트가 그 구조를 따라야 하는 REST API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raphQL과 REST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GraphQL은 엔드포인트가 하나로 고정됩니다. GraphQL에서 모든 요청은 포스트 방식으로 단일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REST API의 경우 get, post, update, delete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REST API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제로 언더 패칭과 오버 패칭을 말씀드렸는데 GraphQL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GraphQL에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기술하고 집 서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언더 패칭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화면을 그리는데 서버로 요청을 여러 번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phQL에서는 네트워크 요청을 REST AP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차이점으로 GraphQL에서는 에러 처리를 위해서 HTTP 상태 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은 200코드로 응답이 되고 응답 본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기도 하고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REST API 요청 흐름입니다. 세 번의 요청에 걸쳐서 화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GraphQL에서는 이것이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림 상단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하는 데이터 구조와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하단을 보면은 서버의 응답을 보여주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응답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GraphQL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GraphQL은 특정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종속적인 게 아닙니다. GraphQL은 단순히 명세만 나타낼 뿐이고 다양한 언어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raphQL 웹사이트를 보면은 자바, C#, 고 같은 다양한 언어로 구현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GraphQL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3tier 아키텍처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GraphQL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RDBMS를 사용할 수도 있고 NoSQL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GraphQL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REST API를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REST API와 GraphQL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GraphQL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GraphQL도 3tier 아키텍처 기반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REST API와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이 어렵다라는 것도 잘못된 오해이고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GitHub, 트위터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들은 이미 GraphQL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raphQL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BFF 패턴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API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API 게이트웨이가 위치하게 되고 API 서비스를 랩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API 서비스를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만 바라보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일종의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API 서비스와 그 클라이언트 간의 결합도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API 서비스의 내부 개선이나 리팩토링이 클라이언트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증이나 SSL 오프로드 같은 공통적인 기능을 각 REST API 서비스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진입점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이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한 개만 둘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다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일 API 게이트웨이는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경계나 클라이언트 앱을 기준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두는 방법을 조금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PI 게이트웨이 패턴과 GraphQL을 어떻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기존 REST API 위에 GraphQL API 게이트웨이를 올린 모습입니다. 기존 REST A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모든 레거시를 리팩토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의 케이스는 API 게이트웨이 본연의 기능에 보다 초점을 둔 모습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내부로 요청을 라우팅하고 요청 결과를 병합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2번 케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함과 동시에 연계된 다른 서비스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GraphQL로 새로운 API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정의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언어로 코틀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코틀린 기반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코틀린의 기본적인 문법이나 도입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코틀린은 처음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백엔드에서도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언어적으로 코틀린은 다양한 모던 피처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버그를 줄인다던가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미 많은 개발팀에서 주요 업무 시스템에 코틀린을 적용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코틀린을 백엔드 업무에 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틀린을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도 이미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기존의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코틀린은 자바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스프링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코틀린과 스프링을 함께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스프링은 아직 코틀린의 킬러 피처인 코루틴을 공식 지원하지 않고 있고 JPA를 사용할 때도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API 서비스들은 그 스프링이 필수로 사용돼야 할 정도로 복잡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스프링 없이 더 간단하고 더 빠른 경량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에서는 업무에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제로 구현할 GraphQL 서버 스택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살펴본 컨셉추얼 아키텍처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프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코틀린 기반 도구들만 이용하지만 구조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리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로 레이어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그 REST와 GraphQL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파란색 부분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REST나 RPC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엔드 구성을 위해서 그 코틀린 SQL 라이브러리인 익스포즈드와 비동기 웹 프레임워크 K토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포즈드는 그 젯브레인사에서 공개한 경량 SQL 라이브러리입니다. 대부분 그 메이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혹시 저 목록에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중이시라면 직접 다이얼렛 코드를 개발하고 풀 리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내부적으로 임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팔라 다이얼렛이 없어서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DSL 방식과 ORM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ORM 방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하이버네이트 같은 풀 피처 ORM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정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예제에서는 DSL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간단한 ERD입니다. 아티스트, 앨범, 송이라는 세 개의 테이블이 있고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1대 다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티스트가 앨범을 발매하고 그다음에 앨범에는 1개 이상의 수록곡이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모습입니다.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익스포즈드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포즈드를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그냥 기존의 히카리 CP 같은 커넥션 풀을 생성해서 이 커넥션 풀을 인자로 커넥트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살펴본 아티스트, 앨범, 송 세 개의 테이블을 코틀린 오브젝트 클래스로 매핑하는 모습입니다. 컬럼명과 컬럼 타입, 컬럼 길이 같은 거를 명시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프라이머리 키나 외래 키, 인덱스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핑 정보를 통해서 직접 DDL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테이블을 매핑한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쉽게 DSL 구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조인이나 오더 바이, 그룹 바이, 리미트 같은 것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로 변환돼서 반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은 현재 별다른 비즈니스 로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할 만한 내용은 없고 그냥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즈드에 이어서 코틀린 기반 비동기 웹 프레임워크인 K토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토르 역시 젯브레인사에서 공개한 비동기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젯브레인사 하면은 코틀린과 인텔리제이를 만든 개발사인데 아무래도 젯브레인에서 개발한 웹 프레임워크라 그런지 다른 어떤 웹 프레임워크보다도 코틀린의 코루틴을 매우 잘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톰캣이나 제티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 위에서 실행도 가능하고 혹은 네티를 엔진으로 단독 실행 모드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K토르 설정 파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듈 부분에 초기화 코드를 명시해주고 이 코드가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은 저 코드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앞에 설정 파일에서 명시한 초기화 메소드의 내용입니다. 설정 파일 정보를 로드하고 이를 통해서 K토르의 다양한 피처를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로그 설정을 활성화해주고 있고 헤더 같은 여러 가지를 설정해주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HTTP 요청 본문을 JSON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잭슨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활성화해주는 코드입니다. 코틀린에서도 자바와 동일하게 잭슨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TTP 요청을 라우팅 처리하기 위한 설정 코드입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정적 리소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태틱 리소스들을 보관하고 있는 폴더를 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greph iql.htm이라는 정적 리소스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greph iql은 GraphQL의 디버그 도구로서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요청의 경우 URI가 슬러시 API 같은 형태로 시작이 되고 GraphQL은 URI가 GraphQL이라는 단 한 개로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가장 아래는 HTTP 헤드를 통해서 헬스 체크 요청을 처리하는 간단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EST API 엔드포인트 처리 예입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단 엔드포인트에서는 쿼리 스트링에서 변수를 가지고 오고 하단의 엔드포인트에서는 패스 베리어블에서 변수를 가지고 옵니다. 엘비스 연산자를 통해서 올바르지 않은 파라미터 바인딩 처리를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HTTP 본문 JSON 객체를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raphQL 요청을 처리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GraphQL 엔드포인트는 단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GraphQL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포스트 요청을 받아들여서
HTTP 본문의 내용을 GraphQL 리퀘스트라는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는 필수값이고 베리어블은 선택적으로 입력될 수 있는 값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GraphQL 스키마를 통해서 그 사용자 입력값을 집어넣고 처리된 결과는 JSON 텍스트로 출력이 되며 이것을 HTTP 응답에 실어서 보내면 됩니다. 익스포즈드와 K2를 이용해서 코틀린으로 백엔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GraphQL의 구성 요소와 이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은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 스키마, 리졸버 3개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타입은 그냥 그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키마는 이들 타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쿼리의 집합입니다. 리졸버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함수입니다. 왼쪽이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 선언이고 오른쪽이 GraphQL 타입 선언입니다.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코틀린을 보시면은 필드명 뒤에 롱이나 스트링 이런 필드명 타입명 뒤에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오른쪽 GraphQL 타입에서는 타입명 뒤에 느낌표가 있는데 GraphQL 타입에서 느낌표가 있으면 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왼쪽에 그 세 번째 장르라는 필드를 보면은 코틀린 타입의 선언에 물음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GraphQL 타입을 보면은 느낌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들 필드가 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송이라는 리스트를 GraphQL로 표현하자면 대괄호로 묶은 모습이 됩니다. 그 GraphQL 타입에 선언한 그 송 리스트를 보자면 대괄호 바깥에도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자체가 널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대괄호 안에 송이라는 객체 타입에도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모든 엘러먼트가 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GraphQL 타입은 그 스칼라 필드와 객체 필드로 구성이 됩니다. 스칼라 필드는 스트링이나 넘버형, 불리언 같은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게 되고, 객체 필드는 말 그대로 다른 GraphQL 타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스칼라 필드냐 객체 필드냐 구분은 GraphQL 쿼리 작성 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칼라 필드는 그 자체가 어떤 완결성을 지니는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객체 필드가 또 포함하고 있는 하위 필드에 대해서 다시 하위 필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앨범이라는 객체가 송이라는 객체 필드를 포함하고 있고, 다시 송 객체의 하위 필드로 타이틀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스트링이라는 스칼라 필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위 선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GraphQL 스키마는 앞에 살펴본 타입들과 이 타입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쿼리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raphQL 스키마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쿼리를 정의해야 합니다. 쿼리는 데이터 조회에 대한 그 정의일 뿐이며,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에 대한 처리는 뮤테이션이라는 별도의 것을 정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그 필요에 따라 정의할 수 있고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왼쪽이 코틀린 GraphQL 스키마를 선언한 모습이고, 오른쪽이 GraphQL 스키마 랭귀지를 통해서 선언한 예입니다. 양쪽 모두 타입과 타입을 조회할 수 있는 쿼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왼쪽 코틀린의 예제에서는 쿼리에 리졸버라는 람다 블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졸버는 주어진 변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조회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REST나 RPC 요청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우측 예시를 보면은 코틀린 GraphQL에서 Extension Property Resolver라는 함수를 이용한 모습인데, 필요하다면 실제 객체에 선언되지 않은 필드에 대해서도 연관 데이터를 취급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GraphQL 스키마를 GraphQL 디버깅 도구인 GraphIQL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맨 왼쪽이 GraphQL 쿼리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면 중간에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는 GraphQL 스키마에 포함된 타입과 쿼리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REST API처럼 스웨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별도의 문서를 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들이 쉽게 GraphQL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그 로컬호스트 8080하고 그래프 IQR HTML을 입력해주면 아까 그래프 IQR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왼쪽에 쿼리를 입력하는 부분, 가운데 결과, 오른쪽에 이 해당 GraphQL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쿼리들과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클릭해보면 실행할 수 있는 쿼리의 종류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 객체를 찍어보면은 이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들이 무엇인지 주석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라는 거는 모든 아티스트 목록을 가지고 오는 제가 사전에 정의한 GraphQL 쿼리입니다. 자동 완성을 실행해 보면은 이 가져올 수 있는 필드에 대한 목록이 다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연관되어 있는 아티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앨범이나 송 이런 연관 오브젝트를 그 쿼리에 정의한 모습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프론트 쪽에다가 API를 제공할 때는 많은 API들을 묶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 SQL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GraphQL을 이제 새로 그러니까 GraphQL을 통해서 신규로 API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붙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로직을 붙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숨겨두고 GraphQL을 앞단에 얹어서 내부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형태로 많이 통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저희도 실제로 그런 형태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뭐 일단 가장 쉽게는 HTTP를 통해서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RPC라든가 이런 별도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졸버 함수를 통해서 구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만약에 API들마다의 그 스펙이라든가 속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개의 API를 호출하는 베이스에서 응답값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데이터가 느린 API 같은 경우 데이터가 그냥 없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방법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 API를 만약에 어떤 GraphQL을 호출해서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여러 개를 호출해야 한다는 상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병렬로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뭐 최대 대기 시간을 걸어서 뭐 그 시간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 시간까지 응답이 안 오면은 그 이후에는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이 안 온 REST API 응답을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전체 API 그 GraphQL 요청 콜을 실패로 처리한다든가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GraphQL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단점이나 운영 중에 이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단점이라면은 아직 GraphQL이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적용한 유스 케이스라든가 그런 레퍼런스 확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실제로 뭐 개발이 그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GraphQL 자체는 개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 API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완성되는 보니까 지금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야 잘 활용이 잘 될 것 같은데 문서는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서화가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 소스 코드 레벨에서 각 필드들에 대해서 메타 정보를 실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GraphQL 스키마 선언인데
뭐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션이라고 그 메타 정보가 다 달려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디스크립션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래프 IQL에서도 어떤 그런 문서화된 내용을 당연히 제공할 수가 없겠죠. 네. 질문을 드리면 외국에서 API를 사용해서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 그러면 그 API가 제공하는 또 다른 좀 복잡한 스키마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그러면 제일 프론트 단에서 모두 다 문서가 다 제공되어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쿼리가 수행하는 결과로 해서 또 다른 API를 호출해서 가져올 때 그 가져온 데이터가 좀 약간 스키마 뭐 복잡한 타입을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문서화도 네. 접점에서 다 네, 맞습니다. 결국 클라이언트는 내부에 감춰진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GraphQL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 단에서는 GraphQL에 대해서 통해서만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문서화가 필요하면은 GraphQL 단에서 문서화가 같이 돼줘야 합니다. 그 필드가 자동 완성되는 거 아까 봤었는데 혹시 제가 특정 권한 있는 사람만 그 필드에 이제 접근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시큐리티를 같이 GraphQL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보안 인증이나 인가 관련된 처리 내용은 사실 GraphQL과는 좀 상관은 없는 얘기고 REST API와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러 앞단에 뭐 필터를 둔다던가 그런 형태로 해서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특정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런 구분을 통해서 뭔가 그 인증 처리를 앞단에 배치를 하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raphQL 자체는 인증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REST API랑 마찬가지로 인증을 앞단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감사합니다.